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2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입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서 있었던 선거의 해였잖아요. 그렇죠. 대선과 지방선거만 끝나면 선거가 이제 끝인가 했더니 연말에 역시 지역 곳곳이 또 선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지역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질 건데요. 지금 엄청 치열하다고 하던데. 네, 올해는 정말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시도 그리고 시군구별로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12월에 진행됩니다. 우선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15일에 하고요.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일주일 뒤인 22일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원래 체육회장 선거를 이렇게 투표로 뽑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선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이런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근데 아무래도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저희가 투표를 하지만 체육회장 선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제가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네, 대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공직선거하고는 다르게 체육회장 선거는 유권자가 각 지역 체육회하고 종목단체 대의원들입니다. 다르군요. 네네.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규정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못지않게 까다롭습니다. 선거를 그냥 체육회에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물품이나 돈을 어디에 제공을 하거나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선거처럼 지금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일반 선거처럼요. 선거운동 기간이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6일부터 14일까지고요.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는 이원성 현 회장하고 박상현 전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 2파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는 강인덕 전 인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신한용 전 인천시 테니스협회장, 이규생 현 회장 이렇게 3명이 경쟁하는데요. 각 시군구에서도 후보들이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모두 단체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시장 군수들도 바뀐 지역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도 실제 이런 정치의 영향이 좀 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렇게 민선 체육회장 체제가 도입이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근데 체육회라는 곳이 아무래도 각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민선 체제가 도입된 것만으로는 사실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도하고 체육회가 관계가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체육회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거나 아예 별도의 체육진흥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이별 수준이었나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경기도하고 체육회 관계가 냉랭했던 게 당시 이원성 회장하고 경쟁했다가 낙선한 분이 이재명 도지사가 힘을 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낙선을 한 게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 많은 지역의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재밌게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화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라고 하죠.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12구 참사 이후에 출퇴근 지하철 풍경이 좀 달라진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지하철을 몇 번 탔었는데요. 보통 이제 출퇴근 지하철 안은 사람이
콩나물 시루처럼 정말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참사 이후에 그 정도로 꽉 차면은 좀 일부러 타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12구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 재난에 대한 불안감, 또 경각심이 커졌다는 뭐 그런 반증이겠죠. 네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그래서 사회 재난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지진이나 뭐 화재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모의 훈련을 해왔었는데 사회 재난은 좀 생소하네요. 사실 12구 참사 이전에는 사회재난이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죠. 잘 못 들어본 네. 말이었고요. 사회재난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따르면 12구 참사 같은 압사사고를 이것도 포함되고 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도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또 이 밖에도 가스사고, 방사능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재사고도 이게 사건이 커지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예전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기름이 온 바다를 오염시켰잖아요. 그것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우리 저희 알고 있는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사태가 커지면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뭐 장마,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재해하고 반대로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게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인간, 우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회재난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그동안 널리 좀 이렇게 통용됐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훈련은 더더욱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결심하기까지. 그렇죠. 이번에 그럼 경기도가 진행한 이 사회재난 대비 합동 훈련을 좀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구 참사가 일어난 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사고 수습을 굉장히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열흘 만에 도민 안전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또 경찰, 소방 이런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루고 또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자는 합동훈련인데요. 이게 지난 8일에 진행이 됐고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이날 가상훈련 상황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고하고 매우 유사하게 상황이 연출됐고, 이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헤쳐나가는지를 훈련해 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재현해내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훈련을 했나요? 수원역에 롯데몰이라고 있거든요. 그 롯데몰 1층 에스컬레이터를 무대로 가상의 30명의 시민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서 끼거나 넘어지면서 이 압사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에 깔린 사람은 훈련용 인형, 그 더미라고 부르죠. 그 더미들을 활용했고, 실제 시민들도 이제 그러니까 경찰, 소방관들이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일단 직원과 시민들이 맨 아래부터 협동을 해서 더미를 구출하고, 또 다른 직원은 동시에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사람이 더 모이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또 구출된 이들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는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6분 만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 하단에 쌓인 더미,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 또는 더미를 동시에 구조하고, 또 부상자한테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 밴드를 두르게 해서 중상자, 경상자를 구분하는 거죠. 현장에 있는 또 구조대원들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상황실에 있는 의료진 또는 이제 소방대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구조활동 정보를 얻기도 했고, 또 이게 사실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신망을 활용해서 사고 현장을 각 유관기관들의 공유를 동시에 하는 거죠. 김 지사도 이 통신망을 활용해서 현장의 대응 상황, 응급 대응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 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사고가 벌어졌던 12구 참사에서 이렇게 조금 굉장히 유기적으로 기관들이 대응을 했었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네네네,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사실 컸잖아요. 네. 그거를 복귀하면서 각 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을 아마 이번 훈련에서 실제처럼 해본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훈련에선 신고가 접수되고 또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상황 전파, 사고 대응, 재난 현장 수습 및 복구,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해본 거예요. 김 지사가 전체 훈련을 지휘했고 이후에 이게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상황이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훈련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날 참사가 떠올라서 마음이 먹먹하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12구 참사 이후에 개선 대책이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 공방만 사실 하고 있는데 그쵸. 경기도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당연한 건데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12구 참사 이후에 사실 정부가 계속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아직도 뭐 명확하게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지 부분이 네네네. 싸움만 하고 있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김 지사는 12구 참사 이후에 사실 정부에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김 지사는 정부를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중앙정부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전회의를 제안을 했고 이미 제안을 했다고 해요.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첫 걸음이다 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피하는 것에 급급하면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경기도의 사법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에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수원의 회생법원이 내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 8일에 국회를 통과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원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법안대로라면 수원 회생법원은 내년 3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회생법원은 지금 서울에 한 곳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수원하고 더불어서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에 함께 담겼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수원에 설치되는 회생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 회생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입장에서 또 네. 굉장히 반가운 뉴스인데 근데 사실 부산은 서울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은 사실 서울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법안 통과까지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원에 설치되는 어떤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그 전에 회생법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도산한 분들의 회생 문제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파산한 분들은 제도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서 회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법원인데요. 이런 법원이 수원에 두 번째로 설치되게 된 거는 수원 일대에 그만큼 도산한 분이 많다는 게 배경이 됐습니다. 씁쓸한 배경이에요. 네, 2020년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도산 관련 사건이 27,690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네네. 네. 사실 2020년 12월 기준이니까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늘어났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거를 다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파산 신청을 한 분은 법원에서 회생이 결정이 돼서 이제 채무를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돼야지 통장거래 같은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일반 지방법원에서는 사실 안 그래도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보다 훨씬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한 분들은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회생법원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2개월이면은 이런 이제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처리가 됐는데 수원지법은 6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수원지법의 업무를 분담을 해야 파산하신 분들의 고통도 좀 빠르게 덜어드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수원지법에 지금까지 안 생긴 게 좀 네, 이상할 그쵸. 정도이네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없었다는 것도 생각해보니 네. 예,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회생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또 사건 사고도 많고 법원에서 처리할 일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최근 10년 새에 수원 고등법원, 수원 가정법원이 생긴 거 외에 경기도에 법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너무 서울에만 법원이 많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지역마다 우리 동네에도 법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수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는 수원처럼 고등법원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하고 고양에서는 지금 의정부지법 산하로 고양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고양 파주지방법원이나 고양지방법원으로 격상을 하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에는 지원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쵸. 그리고 인천에서도 오랫동안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런 이제 각 지역 법원 설치 문제들도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 이제 법이 예전에 멀다고만 느껴졌는데 법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경조사에서 앞으로도 추가되는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컵 때문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서 모처럼 힘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최근 들었던 네. 뉴스 중에 가장 기쁜 뉴스였는데 날씨가 꽤 추웠어요. 근데 응원 열기는 정말 대단했죠. 경기도하고 인천시 곳곳에서도 경기 때마다 실외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죠. 네, 처음 우루과이전이나 가나전 때는 그나마 날씨가 좀 덜 추워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나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다 같이 실외 응원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포르투갈전하고 브라질전 때는 사실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실내 응원전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인천에서는 정우영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인천 출신이라 더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천 출신이네요. 네네네. 정우영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15세 이하 팀인 광성중 그리고 18세 이하 팀인 대건고 출신이고요.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유소년 팀으로 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꿈나무 아카데미하고 12세 이하 유소년 팀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한파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눈길을 끌었고 요새 사실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쾌거를 이룬 우리 축구대표 선수들에게도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원래 저희 김준석 기자가 계속 이번 2부 순서를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부 순서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가구가 무려 2천여 가구 정도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지난 8월인데요.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접수된 고소만 100여 건 정도였는데요. 네네. 사실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고소가 집중된 게 이례적이어서요. 네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추홀구 숭이동에 2개 동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00여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건물이 지난 6월에 통째로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네네네네. 터졌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각 동마다 주인이 1명씩인데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집주인이 모든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 대출을 받은 다음
전세를 놨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을 상환 못했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미추홀구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아파트 2개 동이 한 번에 경매로 넘어간 것도 진짜 큰일인데 네. 이런 큰일이 또 있다고요? 네, 미추홀구의 3개 동짜리 아파트도 한 번에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요. 또 다른 아파트는 아예 낙찰자도 결정돼서 세입자가 한순간에 집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곳이 지난 9월 기준 19개 단지 정도 됩니다. 네,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나둘 모여서 꾸린 기구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인데 여기 가입된 수만 1000가구가 넘는 상태입니다. 피해대책위원회에선 지금 피해 가구 수를 2000여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미추홀구는 618가구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후반대까지 전세금 피해를 본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음이 아픈 게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집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짜리 동으로 구성된 작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곳이 많은데요. 여기 사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렇겠지만 이분들한테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전세금도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에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 살고 있던 집을 빼야 하는 게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마련했다 보니까 이걸 갚아야 하거든요. 또 전세금도 못 돌려받을 처지인데 대출 만기까지 다가오고 거기에다 갑자기 갈 데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취재하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경매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분들도 언제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 밤잠을 설치고 계세요. 또 제가 만나본 피해자분들의 아파트는 건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건물 옥상에서 물이 새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기도 하고요. 소방시설이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집 관리까지 되지 않아 고통 속에서 보내는 피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참 날씨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추워졌는데 이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또 관리도 이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이게 참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갈 데가 없어진 분들이 어디 지금 갈 곳은 있으신 건가요? 네, 이제 당장 갈 데가 없어지면 모텔을 전전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도 여러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고 있고 또 경매에서 매각이 결정되면 세입자분들은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이런 피해 가구에 대해서 경매를 중지하거나 안 되면 연기라도 할 수 있게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길어야 6개월 정도만 머무를 수 있고 또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피해대책위원회의 얘기입니다. 우선 미추홀구에서는 주택보증공사나 LH, 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개 단지에서만 벌어진 일도 아니고 아까 이제 19개 단지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요새 부동산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깡통 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미추홀구라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천여 가구씩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추홀구의 부동산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워낙 안 좋은 점이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됐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깡통전세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은 전국 시도 중에서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인천 내부에서도 미추홀구는 이런 깡통전세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깡통전세라는 게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추월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못 네네네.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상태인 집이 인천시 그리고 인천 내부에서도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보니 위태위태했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2,000여 가구씩이나 이런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입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그렇죠. 안 되니까요. 네네네.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파트처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전세금도 동원해서 다른 데 투자를 했다가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또 전세금도 못 준 상황이 된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피해대책위원회에선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이때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관리업체까지 연관이 돼 있고 네네네. 공인중개사무소에선 의도적으로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계약을 유도한 다음에 또 고의적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대출을 안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을 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 보고 걱정하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이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라고 설득을 하고 또 이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거래를 해봐서 잘 알고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이행 보증서까지 써주면서 안심을 시켰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아파트가 아니라 한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인데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아서 시세가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곳인데요. 이런 점이 이번 전세 사기에 악용된 게 아닌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조직적인 범죄로 좀 의심이 될 만한 대목들이 좀 많기는 하네요. 네. 이게 사실 지난 10월에 경기도에서도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 수사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하고 브로커하고 공모를 해서 피해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받은 보증금으로 또 주택을 매입해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이제 돌려주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핵심 피해자가 3명이고 공범이 4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100여 명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미추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전세 사기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일단 지난 8월부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경찰은 지금까지 이제 10여 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일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고 추운데 이렇게 거리로 내몰리지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미추홀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미추홀구에서는 구청 내부에 별도의 TF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법률 지원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분이 법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피해를 입은 분이 많은데 운영이 거의 막빠지고 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요. 미추홀구 의회에선 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은 못 받는데 전세 대출 만기는 다가오고 또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해서 당장 머물 곳을 구해야 하는 이런 나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인데 그 지원센터는 피해 접수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나 임대주택 입주같이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이라 지금 미추홀구에 이런 센터가 절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원에서도 최근에 임차인 400여 가구한테 전월세 보증금 250억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게 2년 정도가 된 일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피해를 본 임차인분들이 제대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요. 일부 피해자분들이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서 그 금액을 일부 받기는 했는데 그것도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은 건 아니어서요.
이번 사건도 경찰 수사로 뭔가 전말이 밝혀진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거는 피해자분들이 무사히 돈을 돌려받는 건데 네. 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시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희 경조사에서도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알기 쉽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그리고 인천시 전체를 흔든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